오늘 다룰 작품은 앨런 홀링허스트의 대표작 더 라인 오브 뷰티입니다. 이 소설은 개인의 성장 서사를 넘어 한 시대의 자화상을 섬세하고 예리하게 그려낸 2004년 부커상 수상작입니다. 작품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먼저 작가 앨런 홀링허스트와 그가 활동했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앨런 홀링허스트는 1954년에 태어난 영국의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런던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이러한 학문적 배경은 그의 작품에 깊이를 더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는 문학평론가로 먼저 이름을 알렸으며 1980년대에는 저명한 타임스 리터러리 서플리먼트의 시 편집자로 활동했습니다. 1988년에 발표한 그의 첫 소설 더 스위밍 풀 라이브러리는 출간과 동시에 게이 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홀링허스트는 섬세하고 유려한 문체 그리고 인물의 내면을 파고드는 깊이 있는 심리 묘사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영국 문학사에서 동성애라는 주제를 정면으로 그리고 예술적으로 다룬 선구적인 작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계급 문제, 성적 정체성, 그리고 사회적 위선과 편견이라는 복잡한 주제들을 정교하게 엮어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더 라인 오브 뷰티는 홀링허스트의 문학적 역량이 집대성된 그의 세 번째 장편 소설입니다. 이 작품의 배경은 1980년대 영국 역사에서 가장 격동적이고 논쟁적인 시기 중 하나인 마가렛 대처 총리 시절입니다. 이 시대는 대처리즘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영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던 때였습니다. 강력한 민영화, 규제 완화, 그리고 개인의 성공을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금융과 부동산 시장은 활황을 누렸지만 전통적인 산업 기반은 붕괴하며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빈부격차가 발생했습니다. 소설은 바로 이 시대의 심장부인 런던을 무대로 한 젊은이의 눈을 통해 당대의 정치, 사회, 문화를 생생하게 포착합니다. 소설의 제목 아름다움에서는 18세기 영국의 화가이자 미학 이론가였던 윌리엄 호가스의 개념에서 가져왔습니다. 호가스는 완벽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선으로 부드럽게 휘어지는 S자 형태의 곡선을 제시했습니다. 이 우아하고 관능적인 곡선은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상징으로 작용합니다. 홀링허스트는 이 아름다움의 선이라는 개념을 통해 예술과 인생, 사랑과 욕망, 그리고 표면의 우아함과 그 이면의 추악함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탐구합니다. 주인공 닉 게스트의 여정은 바로 이 아름다움의 선을 따라가는 동시에 그 선을 위태롭게 넘나드는 과정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1983년의 뜨거운 여름 런던에서 시작됩니다. 21살의 닉 게스트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영문학 학위를 막 마친 청년입니다. 그는 가난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부유하지도 않은 평범한 중산층 가정 출신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골동품 상점을 운영하는데 이는 닉이 예술과 미에 대한 감시관을 키우는 배경이 됩니다. 옥스퍼드 졸업 후 그는 대학 친구인 토비 패든의 초대로 런던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됩니다. 이 초대는 닉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궤도로 올려놓는 계기가 됩니다. 토비의 가족인 패든과는 대처 시대의 새로운 상류층을 상징하는 인물들입니다. 아버지 제럴드 패든은 성공한 사업가 출신의 보수당 하원 의원으로 마가렛 대처 총리의 열렬한 지지자이자 그녀의 정치적 성공에 자신의 미래를 걸고 있는 야심가입니다. 어머니 레이첼은 유대인 상속녀 출신으로 막대한 부와 함께 세련된 취향과 지성을 겸비한 우아한 여성입니다. 이들은 런던 서부의 부촌 노팅힐에 위치한 빅토리아 양식의 웅장한 저택에 살고 있습니다. 이 집은 값비싼 예술품과 고급 가구로 가득 차 있으며 그 자체로 패든가의 사회적 지위와 성공을 과시하는 공간입니다. 닉은 이 화려한 세계에 발을 들여놓으며 매혹과 동시에 깊은 이질감을 느낍니다. 그의 이름 게스트, 즉 손님이라는 단어처럼 그는 이 집에 완벽하게 속하지 못하는 영원한 외부자입니다. 그는 패든 가족의 일원처럼 대우받지만 결코 진짜 가족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닉은 헨리 제임스 문학 연구로 박사과정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의 에너지는 학문보다는 상류층의 생활 방식과 복잡한 사회적 코드를 익히고 그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는 데 더 많이 소모됩니다. 그는 자신이 동경하던 세계의 표면적인 아름다움에 매료되지만 그 이면의 속물성과 위선을 점차 목격하게 됩니다. 이 시기 닉은 자신의 성적 정체성 문제로도 내적 갈등을 겪습니다.
그는 자신이 게이라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지만 누구에게도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보수적인 패든 가의 분위기 속에서 그의 정체성은 더욱 깊숙이 숨겨져야 할 비밀이 됩니다. 사실 닉은 친구인 토비를 향해 순수한 우정 이상의 은밀한 욕망을 품고 있었지만 이성애자인 토비는 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닉은 이중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낮에는 패든 가의 점잖은 하숙생이자 장래가 촉망되는 학자로, 밤에는 자신의 진짜 욕망을 탐색하는 인물로 말입니다. 런던 생활에 점차 적응하던 닉의 삶에 첫 번째 중요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는 레오라는 이름의 젊은 흑인 남성을 만나 생애 첫 동성 관계를 시작합니다. 레오는 닉과는 모든 면에서 정반대의 인물입니다. 그는 노팅힐 지역에서 나고 자란 노동계급 출신으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의 배경은 닉이 머무는 패든 가의 호화로운 세계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레오와의 만남은 닉에게 닫혀있던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것은 단순한 성적 경험을 넘어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계급이라는 현실에 눈을 뜨게 되는 중요한 각성의 계기가 됩니다. 레오는 솔직하고 거침없으며 상류층의 허위의식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닉이 패든 가족의 세계에 매료된 것을 보며 그것이 부르주아적 위선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닉은 레오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가면을 벗고 진정한 자신을 마주할 수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레오가 속한 세계와 패든 가가 속한 세계 사이에서 깊은 갈등을 느낍니다. 이 두 세계는 결코 화합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고 닉은 그 경계선 위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시작합니다. 이들의 관계는 철저히 비밀리에 유지됩니다. 1980년대 초반의 영국 사회는 동성애에 대해 여전히 깊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보수당 의원의 집에 사는 닉의 처지에서는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레오를 만나기 위해 패든 가족에게 거짓말을 하고 온갖 변명을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이러한 비밀스러운 관계는 닉에게 짜릿한 쾌감과 함께 끊임없는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한편 닉은 패든 가족이 주최하는 화려한 파티와 만찬, 오페라 관람 등에 동행하며 상류층 사회의 속살을 더 깊이 관찰할 기회를 갖습니다. 그는 이들의 대화가 온통 정치, 부동산 시세, 주식과 예술품 투자에 관한 것임을 발견합니다. 예술 작품조차 미적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부를 과시하고 투자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세계였습니다. 닉은 이 세계의 표면적인 우아함과 세련됨 뒤에 숨겨진 공허함과 속물근성을 감지하지만 여전히 그 매혹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는 이 세계에 속하고 싶다는 욕망과 그것을 경멸하는 마음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합니다. 1984년 영국 사회는 거대한 정치적 격변의 소용돌이에 휩싸입니다. 마가렛 대처 정부의 탄광 산업 구조 조정에 맞서 광부들이 대규모 파업에 돌입했고 이는 1년 가까이 지속되며 영국 사회를 둘로 나누었습니다. 또한 IRA, 즉 아일랜드 공화국군이 보수당 전당대회가 열리던 브라이튼의 한 호텔에 폭탄 테러를 감행하여 대처 총리와 내각 강요들이 목숨을 잃을 뻔한 아찔한 사건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정치적 긴장 속에서 제럴드 패든의 정치적 입장은 더욱 강경해집니다. 그는 대처 정부의 정책을 열렬히 옹호하며 광부 파업을 국가 안정을 위협하는 정치적 도전으로 간주합니다. 닉은 이러한 정치적 상황을 복잡한 심정으로 바라봅니다. 그는 패든 가족과 생활하며 그들의 보수적인 관점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레오를 통해 노동계급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생생하게 전해 듣습니다. 레오의 가족과 친구들은 대처 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경기 침체와 높은 실업률로 직접적인 고통을 받고 있었고 정부를 향한 그들의 분노는 매우 격렬했습니다. 닉은 자신이 두 개의 전쟁터 사이에 놓여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정치적 갈등은 닉과 레오의 개인적인 관계에도 균열을 만듭니다. 처음에는 서로에게 강렬한 끌림의 요소였던 계급적, 문화적 배경의 차이가 점차 극복하기 어려운 장벽이 되어갑니다. 레오는 닉이 자신을 상류층의 시선으로 관찰하는 실험 대상처럼 여기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반면 닉은 레오의 직설적인 비판과 패든 가에 대한 경멸에 상처를 받으며 두 세계 사이에서 어느 한쪽도 온전히 선택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에 고통스러워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격렬한 논쟁 끝에 이별을 맞이하게 됩니다. 레오와의 이별은 닉에게 깊은 상실감과 우울감을 안겨줍니다.
1986년 시련의 아픔 속에서 방황하던 닉의 삶에 또 다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그는 한 파티에서 와니 우라니오라는 매우 매력적이고 부유한 남자를 우연히 만납니다. 와니는 레바논계 프랑스인으로 막대한 부를 소유한 중동계 가문 출신입니다. 그는 런던 사교계에서 세련된 취향과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로 유명한 인물이지만 그 이면에는 코카인을 밀거래하는 위험한 사업가라는 비밀을 감추고 있습니다. 와니와의 만남은 닉에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를 열어줍니다. 와니는 부와 권력, 그리고 쾌락을 아무런 도덕적 제약 없이 자유롭게 누리며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그는 닉을 최고급 레스토랑, 회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사설 클럽, 그리고 마약이 공공연하게 제공되는 은밀한 파티로 이끌며 럭셔리한 생활 방식에 입문시킵니다. 와니를 통해 닉은 대처리즘의 진정한 수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금융, 부동산, 미디어 산업에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신흥부유층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은 전통적인 귀족이나 구보수층과는 다른 돈과 성공을 노골적으로 숭배하는 새로운 엘리트 계급이었습니다. 닉과 와니의 관계는 단순한 사랑을 넘어선 복잡한 상호이용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와니는 닉이 보수당 유력 정치인인 제럴드 패든의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영국 정치권의 인맥을 만들려 합니다. 반대로 닉은 와니의 막대한 부와 화려한 인맥을 통해 자신이 그토록 꿈꿔왔던 진짜 상류층의 삶을 경험하고자 합니다. 두 사람은 함께 코카인을 사용하며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데, 이는 닉에게 새로운 쾌락의 세계를 열어주는 동시에 위험한 중독의 늪으로 빠져드는 시작점이 됩니다. 아름다움을 상징하던 호가스의 우아한 S자, 곡선은 이제 코카인의 직선적인 라인으로 대체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 패든 가족은 정치적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제럴드는 정부 내에서 더욱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고 가족의 사회적 영향력 또한 막강해집니다. 닉은 이러한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려 합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어색한 외부자가 아니라 패든 가의 후광을 입은 사교계에 제법 알려진 인물이 되어갑니다. 1987년 마가렛 대처가 총선에서 3회 연속 압승을 거두면서 보수당 정부의 권력은 절정에 달합니다. 제럴드 패든 역시 정부 내에서 장관급으로 승진하며 정치적 성공의 정점을 찍습니다. 닉은 이러한 정치적 성공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간접적인 수혜자가 됩니다. 그는 이제 런던의 가장 화려한 사교 모임에 정기적으로 초대받는 주요 인물이 되었고 권력자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립니다. 와니와의 관계 역시 더욱 깊어지고 대담해집니다. 와니는 닉을 자신의 가족에게 소개하고 두 사람은 사교계에서 반쯤 공개된 커플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에도 동성애는 여전히 사회적으로 민감한 금기였으며 특히 보수당 정치인과 관련된 인물에게는 더욱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닉은 자신이 원하던 모든 것을 손에 넣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회적 명성, 물질적 풍요, 그리고 성적 만족까지. 그러나 그는 자신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외줄 위를 걷고 있다는 사실을 점차 깨닫게 됩니다. 코카인 사용은 이제 쾌락을 넘어 습관이 되어가고 있었고 와니의 불법적인 사업에 자신도 모르게 연루될 수 있다는 위험이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패든 가족 내부의 균열도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막내딸 캐서린의 정신 상태는 더욱 불안정해지고 그녀는 가족의 위선과 속물근성을 날카롭게 비판하며 종종 폭탄 같은 발언을 던집니다. 어머니 레이첼은 위태로운 가족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압박을 느끼고 신경질적으로 변해갑니다. 아들 토비는 여전히 닉의 이중 생활을 눈치채지 못하지만 가끔씩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기도 합니다. 닉은 자신이 쌓아 올린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 모래성과 같다는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1987년 말을 기점으로 에이즈라는 새로운 질병이 영국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언론에서 게이 전염병이라 부르며 특정 집단의 문제로 치부되었지만 점차 사회 전반의 공포와 관심사로 확산됩니다. 게이 커뮤니티는 공포와 슬픔에 휩싸입니다. 닉은 자신의 성적 정체성과 그동안의 생활 방식 때문에 이 문제에 누구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과거 레오와의 관계, 그리고 현재 와니와의 관계를 되돌아보며 자신이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이러한 두려움을 주변 사람들과 나눌 수는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에이즈 문제는 복잡한 양상을 띠었습니다. 보수당 정부는 초기에 이 문제를 개인의 도덕적 타락의 결과로 보는 경향을 보이며 소극적으로 대처했습니다. 제럴드 패든 역시 이 문제에 대해 공적인 자리에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복잡한 심경을 드러냅니다. 닉은 에이즈라는 질병을 통해 자신이 속해 있던 두 세계의 근본적인 차이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인식합니다. 패든 가족으로 대표되는 보수적 주류 사회는 에이즈 환자들을 향해 편견과 차별의 시선을 보내지만 게이 커뮤니티는 생존의 위협 앞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보호하며 절박한 연대를 형성해 나갑니다. 이 시기를 거치며 닉은 사회적 성공이라는 허상과 개인의 진실한 삶 사이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더욱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1990년 초 닉이 위태롭게 유지하던 안전한 세계는 마침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와니의 코카인 밀거래 조직이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 끝에 적발된 것입니다. 와니는 체포되고 수사 과정에서 그의 고객 명단이 언론에 공개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집니다. 닉은 자신의 이름이 그 명단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는 극심한 공포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와니가 체포되면서 패든 가족과 닉의 관계까지 수사선상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언론은 보수당 유력 정치인의 집에서 오랫동안 거주해온 한 남성이 마약 딜러와 긴밀한 관계였다는 사실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스캔들은 패든 가족을 뿌리부터 흔들어 놓습니다. 제럴드 패든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끝장날 위기에 처하자 닉에게 냉정하게 거리를 두며 모든 책임을 그에게 떠넘기려 합니다. 레이첼은 가문의 평판이 더럽혀진 것에 분노하며 닉을 배신자로 여기고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칩니다. 오랜 친구였던 토비는 닉의 이중 생활과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엄청난 배신감과 분노를 느낍니다. 오직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던 캐서린만이 이 모든 위선적인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닉의 편에 서서 그를 이해하고 지지하려 합니다. 닉은 자신이 추구했던 사회적 성공과 물질적 풍요가 얼마나 허망한 신기루였는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결국 닉과 패든 가족의 관계, 닉의 동성애적 관계, 그리고 코카인 문제까지 모든 것이 타블로이드 신문을 통해 대중에게 폭로됩니다. 신문들은 보수당 의원 집에 둥지를 튼 게이 마약 중독자와 같은 선정적인 헤드라인으로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합니다. 닉은 한순간에 화려한 사교계의 총하에서 추악한 스캔들의 중심인물로 전락합니다. 제럴드 패든은 이 스캔들로 인해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결국 의원직 사퇴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이릅니다. 패든 가족은 완전히 분열되고 닉은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가 의지했던 인간관계, 사회적 지위, 그리고 미래에 대한 모든 계획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립니다. 와니는 감옥에 있고 다른 친구들은 스캔들에 연루될 것을 두려워하며 그를 피합니다. 닉은 세상에 완전히 홀로 남겨집니다. 하지만 이 처절한 몰락의 과정 속에서 닉은 역설적으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이상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어진 상황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공개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것은 지독히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자신을 억압해온 가면을 벗어던지는 해방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개인적, 사회적 파멸의 한가운데서 닉은 실존적인 공포와 마주하게 됩니다. 감옥에 있는 와니가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1990년 당시 에이즈는 여전히 치료법이 없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여겨졌습니다. 닉은 자신도 감염되었을지 모른다는 끔찍한 가능성 앞에 서게 됩니다. 그는 HIV 검사를 받기로 결심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 동안 자신의 삶 전체를 되돌아봅니다. 지난 몇 년간의 화려했지만 공허했던 생활, 그가 맹목적으로 추구했던 가치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놓쳐버린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대해 깊이 성찰합니다. 이 죽음의 가능성과의 직면은 그가 추구했던 표면적 성공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다행히 닉의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 경험은 그의 삶의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1990년 11월 영국을 11년간 통치했던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가 당내 반란으로 총리직에서 물러나면서 한 시대가 막을 내립니다. 대처의 정치적 몰락은 닉의 개인적인 몰락과 기묘하게 겹쳐지며 대처리즘이라는 시대 정신의 종말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제럴드 패든 역시 결국 의원직을 사퇴하며 정치 무대에서 퇴장합니다. 대처 시대의 성공한 정치인이었던 그는 이제 과거의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닉은 7년간 살았던 노팅힐의 저택에서 쫓겨나듯 떠나야 합니다. 그 집을 떠나는 순간 그는 상승과 각성, 사랑과 배신, 그리고 몰락과 깨달음으로 가득했던 지난 시간들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모든 것을 잃고 패든가를 떠난 닉은 런던의 한 작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물질적으로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해졌지만 정신적으로는 역설적인 자유를 느낍니다. 더 이상 자신의 정체성을 숨길 필요도,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연기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헨리 제임스 연구를 다시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사회적 지위를 위한 수단이었던 학문이 이제는 순수한 지적 탐구가 됩니다. 제임스의 작품 속에 나타나는 사회적 위선, 계급 갈등, 개인의 도덕적 선택과 같은 주제들은 이제 그의 실제 경험과 깊이 공명합니다. 또한 그는 게이 커뮤니티와의 연대를 강화하며 에이즈 환자를 돕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동성애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긍정하게 됩니다. 소설의 마지막, 닉은 새로운 파트너와 진정한 감정에 기반한 관계를 시작하며 아름다움의 진정한 의미가 완벽한 형태가 아닌 인간의 연약함과 진실성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막을 내립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